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 피직스 컨셉 리뷰의 펠릭스 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누구를 위한 강의인지,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인트로덕션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은 IB 피직스 실러버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 피직스는 A, B, C, D, E 5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A는 Space, Time and Motion, 어떤 물체의 운동에 관한 이야기. B는 Particle Nature of Matter, 물질들 내부에서 파티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C는 Wave Behavior, 그 다음에 D는 Field. E는 Nuclear and Quantum Physics, 되게 현대적인 내용의 물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챕터마다 분량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 A에서만 봐도 Kinematics, Force, Momentum, Rigid Body Mechanism, 그 다음에 Relativity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일단 어때요? 숨이 턱 막히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된다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 피직스를 공부하는 그리고 IB 피직스뿐만 아니라 다른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뭐냐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시작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은 했는데 막상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봐도 제자리 걸음인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타임 앤 모션 여기에서 키네마틱스랑 포스가 좀 많이 어렵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하고 나 잘 모르겠는데 해서 다시 돌아가서 또 키네마틱스 앤 포스를 하고 또 여기만 이렇게 제자리로 맴도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막 쳐야 되는데 시험 직전인데 전체 내용을 한번 빠르게 훑어볼 요약본이 필요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강의들도 좋은 강의들이 많지만 너무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보기엔 좀 힘든 강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본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좌절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IPGX 컨셉 리뷰라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방대한 범위와 내용 중에서 오직 점수로 직결되는 핵심만을 딱딱 골라 담아서 컴팩트하게 만든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핵심을 꿰뚫는 전략적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 범위를 요약해서 핵심만을 꿰뚫는 내용들을 이제 픽해서 만든 강의이고 IB 피직스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특징은 또 이렇게 두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IB 피직스의 핵심 요점만을 추렸고 그 다음에 이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들로 리뷰를 하는 이런 강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핵심 요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Essential only, 시험에 직결되는 핵심 이론들만 엄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핵심 이론들을 군더더기 없는 명쾌한 압축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아는 게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제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군더더기 없이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방대한 분량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정복할 수 있게 만든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운 개념들을 개념만 들으면 사실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렇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 퀘스천을 통해서 개념을 확인하는 그런 강의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선 문항을 배치했고 풍부한 문제를 통해서 용어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공식들에 익숙해지고 공식을 알아야지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푸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 확인 리뷰 문제들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용어와 공식에 좀 더 익숙해지게 만들 수 있도록 개념 확인 리뷰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강의, 컴팩트한 강의라고 했을 때 빠지는 내용이 없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IB 피직스 실러버스에 fully aligned 해가지고 선생님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가면서 요 내용은 요 슬라이드에 넣고 요 내용은 요 슬라이드에 넣고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신 IB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성적 향상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범위는
이탈하지 않고 뭐 여기서 좀 더 심화한 내용을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실라버스에 없는 내용이면 과감하게 쳐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렉처 1을 들어요. 그러면은 프리뷰를 합니다. 요번 강의 동안 들을 내용이 무엇인지 요번에 요런 토픽들을 들을 거다. 그 다음에 렉처를 한번 하고 마지막에 썸머리를 하면서 프리뷰랑 비슷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뭐 아니면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듣겠죠. 렉처 2를 들으면 리뷰를 합니다. 리뷰는 뭐에 대한 리뷰냐면 렉처 1에 했던 내용에 대한 리뷰예요. 렉처 1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다. 잘 기억이 안 나면 렉처 1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그러고 똑같이 프리뷰, 렉처 2에 다룰 내용들을 프리뷰하고 그 다음에 렉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서머리 이렇게 해주고 렉처 2, 3, 4, 5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예습 한번 하고 내용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이런 구성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챕터 A, 챕터 B 이런 게 끝나면은 리뷰 퀘스천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렉처 A, 뭐 챕터 A에 해당하는 리뷰 퀘스천, 챕터 B에 해당하는 리뷰 퀘스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강의가 어떤 학생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냐, 누가 이 강의를 들으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입문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효율로 물리 입문을 처음부터 막 30시간, 40시간, 50시간씩 되는 한 챕터에 30시간, 50시간씩 되는 강의를 듣기에는 조금 벅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최대한 빨리 한번 전체를 훑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고효율 물리 입문이고 핵심부터 공략하는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이렇게 싹 훑어보는 그런 내용을 그런 강의를 이제 구성을 했고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입문 단계를 한번 완성해보고 싶은 학생,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최종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컨셉 리뷰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겠죠. 시험 직전에 어제 모든 내용들을 다 알긴 알겠는데 얘가 어디에 있고 얘가 어디에 있고 이런 개념들이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조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거는 내가 챕터 A에 있는 뭐를 쓰면 되겠다 하고 바로 떠오르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뭐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문제를 푸는 속도가 시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흩어진 개념을 하나로 묶는 어떤 최종 통합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효과적이고 핵심 위주로 리마인드를 한번 쭉 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단기 복습을 통해서 나 이제 다 기억났어. 나 이제 이런 거 배웠던 거 다 기억났어 하면서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극대화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전범위로 완벽하게 요약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들한테 이 강의 한번 쭉 같이 들어보면은 개념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IB 피직스 컨셉 리뷰라는 강의의 특징들을 설명드리고 어떤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강의인지까지 인트로덕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번 시간 인트로덕션 들으시면서 이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구매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IB 피직스 컨셉 리뷰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릭스 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 피직스 컨셉 리뷰의 펠릭스 백입니다. 자, 오늘은 제일 첫 강의죠. A1의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 A1은 전체적으로 어떤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챕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실러버스 상에는 사실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이미 다 알고 왔었어야 되는 그 내용인 벡터를 맨 첫 강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첫 번째 벡터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셉 벡터 리뷰를 한번 해보고 벡터의 덧셈이 뭔지 그리고 벡터의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벡터의 뺄셈이라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덧셈은 뭐 알고 있다고 해도 뺄셈은 또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 다음에 벡터를 스칼라랑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쭉 간단하게 같이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란 무엇인가? 벡터라는 거는 quantity, both magnitude and direction. 크기와 방향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벡터 퀀티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displacement입니다. displacement라는 건 한국말로 변위라고 하죠.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이 물리량이 magnitude랑 direction 둘 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벡터 퀀티티 예시라고 들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force, weight, velocity, acceleration, momentum 뭐 등등등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를 배우면서 공부했던 되게 많은 퀀티티들이 사실은 다 벡터 퀀티티였죠. 그래서 벡터 퀀티티라는 거는 매그니튜드랑 다이렉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량을 모두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매그니튜드랑 다이렉션 중에서 매그니튜드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라고 했죠? 스칼라라고 한다. 어떤 퀀티티가 only 매그니튜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스칼라 퀀티티라고 얘기를 한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응하는 distance, 거리, 이동 거리가 스칼라 퀀티티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time, mass, volume, temperature, energy, speed 되게 약간 일상적인 개념들이 좀 스칼라 퀀티티들이 많아요. time, mass 뭐 이런 것들. 요거를 벡터 퀀티티랑 구분을 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네를 생각했을 때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그런 방향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앞에 붙였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스칼라 퀀티티예요. 왜냐? 스칼라 퀀티티는 방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매스라고 쳤을 때 매스 3kg, 3kg이면 3kg이지 왼쪽으로 3kg, 오른쪽으로 3kg, 위로 3kg 이런 거 좀 이상하죠. 걔네가 서로 다 다르지 않고 서로 어차피 같은 3kg이잖아요. 그죠? 뭐 말고는 뭐 에너지 3줄, 왼쪽으로 3줄, 오른쪽으로 3줄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힘을 가했다. 이러면은 앞에서 말한 force를 가했다. 이런 거는 방향을 왼쪽으로 힘을 가했다.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다. 이런 게 달라지겠지만 energy, mass, time 이런 것들은 다 방향에 관계없이 방향에 관계없이 다 같은 값을 가진다. 그래서 스칼라 퀀티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calculation을 할 수 있어요. 스칼라는 당연히 우리가 calculation 할 수 있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 쓰면 될 거잖아요. 근데 벡터도 calculation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거는 adding vector, 그리고 subtraction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사실 subtraction이라는 게 지금까지 뭐 수학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음수의 덧셈이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뺄셈이라는 게. 그래서 addition 더하는 거랑 빼는 거 요거를 벡터 칼큘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다. 첫 번째 벡터 adding 벡터에서 같은 방향일 때 오른쪽 방향으로 두 개의 벡터 크기가 1로 같죠. 얘네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크기만 더해주면 된다. 방향은 똑같이 오른쪽이라고 해주고,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크기를 가진 벡터가 되겠죠.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다른 방법은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얘를 이렇게 쭉쭉쭉쭉 옮겨가지고 이 시작 부분이 얘의 끝부분에 가도록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시작 벡터의 시작 부분에서 끝 벡터의 끝부분까지 새로운 벡터를 그려주면은 얘가 이 두 벡터를 합한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방향이 달라지면 또 뭐 뺄셈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각도가 생기면 또 걔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따로 외워야 될 게 많지만 그림으로 그리면은 쉽거든요. 시작 부분에 시작해서부터 끝 부분의 끝까지 이렇게 새로운 벡터만 그려주면 우리가 덧셈을 할 수 있다. 뭐 크기를 구하고 방향을 구하고 하는 거는 또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반대 방향은 오른쪽으로 3이라는 크기를 가진 벡터랑 왼쪽으로 1이라는 크기를 가진 벡터 둘을 더했을 때 큰 크기를 가지는 벡터의 크기를 따라가고, 그럼 여기서 오른쪽이겠죠? 그 다음에 크기는
뺄셈을 해준다.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2라는 크기를 가지는 벡터가 요 두 벡터의 덧셈의 결과물이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해본다. 시작 부분의 시작에서부터 끝 부분의 끝까지 이렇게 새로운 벡터를 그려주면은 요 두 벡터가 지금 이렇게 겹친 다음에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벡터가 새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가 결국엔 아까 요 크기를 뺄셈하고 방향을 따져봐서 했던 그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 방향이 뭐 같으니 반대니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둬야 될 건 얘도 이렇게 반대 방향일 때도 같은 방향일 때도 얘네 둘 다 벡터의 덧셈이라는 거예요. 뺄셈은 좀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다른데 뒤쪽으로 가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벡터의 덧셈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는 것만 덧셈을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각도가 있어도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방향을 향하는 벡터 하나랑 위쪽 방향을 향하는 벡터, 얘네 둘을 덧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어떻게 그림 그리듯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를 먼저 이렇게 쭉쭉쭉 옮겨줍니다. 평행이동, 크기나 방향을 변하지 않고 평행이동을 쭉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시작 벡터의 시작부터 끝 벡터의 끝부분까지 새로운 벡터를 그려주면 얘가 요 두 벡터를 더한 결과값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얘네의 크기랑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크기는 얘네가 직각이면, 요 두 벡터가 직각이면은 피타고라스 디어럼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얘네가 뭐 다른 각도를 가지면은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근데 요 IBPGX 정도 수준에서는 직각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뭐 응용을 해서 하든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부터 기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가 여기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옮겼죠.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 C 벡터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C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방향은 조금 이따가 하고, 크기부터. 크기는 얘네가 직각삼각형, 왜냐하면 이 좌표축을 따라서 있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겠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크기를 구할 때 우리가 요 변 크기 알고 있죠. 3. 요 변 크기도 알고 있죠. 1, 2, 3, 4. 그래서 3이랑 4의 요 크기를 가지는 변 두 개, 직각삼각형의 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 C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디어럼, 피타고레안 디어럼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그래서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계산해보면은 5의 제곱이 나오니까 C 값이 5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요 빗변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덧셈한 결과물, 어떤 일정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벡터 두 개를 더했을 때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도는 어떻게 알겠어? 방향은 각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각도라는 건 기준점은 요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얼마나 했느냐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방향이라고 정해놓고 요 각도만 계산하면은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다른 축이 기준이 아니라 X축, 요게 기준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PGX 컨셉 리뷰의 펠릭스 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스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스에 대해서 배웠죠. 포스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나 뭐 쉐입, 사이즈를 변화시키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 change the motion을 해주는 어떤 인터랙션이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래서 change the motion이라는 얘기는 change the velocity라는 얘기고, change the velocity가 있다는 얘기는 acceleration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force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acceleration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net force라는 것도 배웠죠. net force는 force를 모두 벡터 합을 해줬을 때 남는 마지막 최종 force를 얘기하는 거다. 그 net force가 없을 때는 물체는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멈춰 있었던 애는 계속 멈춰 있고 움직이는 애는 계속 움직인다. 어떤
어떤 모션을 한다? constant speed motion, constant velocity motion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net force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걸 뉴턴 first law라고 얘기를 하고, 뉴턴 second law는 뭐였죠? F는 ma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 힘과 질량과 acceleration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공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 third law는 내가 힘을 가하면 쟤도 나한테 힘을 가한다. 힘이라는 건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도 같이 있는 거다. 이 힘들을 나타낼 때 항상 뭐 사람을 그린다거나 뭐 로켓을 그린다거나 하기 귀찮으니까 벡터만 표시를 해서 나타내는 걸 free body diagram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이번 시간에는 뭐가 많아요, 그렇죠? tension, elastic restoring force, normal force, friction, buoyancy, air resistance, gravitational force, 그 다음에 field force, 이렇게 여러 가지 force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다 얘네가 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뭐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얘네들이 다 뭐냐면은 뉴턴 세컨드 로 했었죠. F는 ma에서 m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의 질량, a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의 어떤 가속도죠. 그러면은 물체가 질량도 가지고 있고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힘의 종류, 요 자리에 들어가는 F, 요 force의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맛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할 거지만 restoring force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kx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식이 하나 뚝딱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kx는 ma. 그래서 뭐 용수철에 연결한 애의 어떤 가속도를 구해라, 아니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구해라, 이런 거 바로바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F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감을 잡고 처음에 텐션 포스부터 먼저 가볼게요. 텐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벽, 천장 같은데 줄 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요 물체를 줄이 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죠? 물체를 줄이 당기고 있다. 요 당기고 있는 거. 원래 이 줄이 없으면 물체는 그냥 떨어질 거잖아. 중력 때문에. 그죠? 그 중력이랑 상쇄되는 힘, 요 텐션 포스. 이걸 텐션 포스라고 한다. 그래서 if you attach the string to the body and pull it, 우리가 물체에 실을 매달아서 이걸 당기고 있으면 이때 작용하는 힘을 텐션 포스라고 한다. 얘는 우리가 물체가 매달려 있는 요 중력의 크기랑 항상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물체가 정지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따로 공식은 없다. 어떤 힘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elastic restoring force인데, elastic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브젝트가 우리가 변형을 줄 수 있죠. 얘를 잡아 당긴다거나 아니면 누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힘을 가했을 때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성질. 힘을 가했다가 힘을 없앴을 때, 용수철 같은 거 생각해보면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자를 이렇게 휘었다가 놓으면 이렇게 핑그르르 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런 상태를, 그런 성질을,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성질을 엘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용수철 같은 거죠. 용수철, 요건 용수철 저울인데,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죠. 얘를 당겼다가 놓으면 정지해 있던 애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애가 어떤 운동 상태가 변했으니까 여기에도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작용한 힘이 어떻게 되느냐를 훅 선생님이 잘 살펴봤더니 F 훅이죠. 요거 H. F가 내가 당긴 거리랑 그 다음에 요 용수철의 어떤 coefficient, 용수철의 성질, 얘가 얼마나 용수철이 단단한지 아니면 잘 늘어나는지 그거에 관계가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내가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F, 요 elastic restoring force, 용수철의 어떤 그 복원력은 마이너스 kx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되느냐?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용수철 같은 거 이렇게 얇은 용수철 볼펜 같은 데 있는 용수철을 쭉 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그냥 약간 구불구불한 철사처럼 펴져 버리고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너무 큰 변형을 주면. 그런 상태를 엘라스틱이 깨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라스틱하지 않다. 더 이상 일라스틱하지 않다. 그 일라스틱하지 않은 포인트를 뭐라고 하면 리미터 프로포셔널리티. 이 전까지는 프로포셔널 했는데 이 이후로는 일라스틱하지 않아져 버려서 프로포셔널리티가 깨진다. 그래서 리미터 프로포셔널리티라고 이 지점을 얘기합니다. 이 전까지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졌는데 이 이후로는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게 Elastic Restoring For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용수철에 관련된 문제를 푼다면은 F equal MA를 일단 적어놓고 여기에 F 자리에 마이너스 KX를 적은 다음에 MA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뭘까? 여기 이 물체의 질량이 뭘까? 뭐 이런 거 문제에서 준 거를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ormal forc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normal force는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접촉해 있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normal force거든요. normal이라는 게 수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normal force라고 하고 normal force는 수직한 방향이니까 당연히 perpendicular to the surface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방향은 이 surface에 지금 우리가 이 바닥에 물체를 놔뒀기 때문에 normal force가 위아래로 작용하는 건데 벽에 물체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normal force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게 되겠죠. 이 접촉면에 항상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도 공식은 따로 없어요. 왜냐? 얘가 멈춰 있을 거잖아. 그죠? 멈춰 있으니까 누르는 힘이랑 그 다음에 normal force랑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따로 없고 무슨 힘이 작용하는지 뭐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니까 normal force는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물체의 접촉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살짝 기울였어요. 살짝 기울여서 물체가 움직이지는 않는데 바닥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는 모든 서페이스가 어떤 특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평행한 요런 바닥 같은 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어떤 슬로프를 가지고 있는데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물체들이 다 굴러 떨어지고 이러진 않죠. 다 멈춰 있잖아. 그죠? 그렇게 잘 멈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스태틱 프릭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정한 경사, 어느 정도의 경사 정도는 버틸 만큼의 프릭션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체가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려고 해도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스태틱 프릭션이라고 한다. 스태틱이라는 거는 멈춰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스태틱 프릭션이라고 하고 좀 더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뭐 굴러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슬로프가 higher, 좀 더 높게 되면 이게 움직이는데 그때도 여전히 프릭션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기울였다고 프릭션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종류의 프릭션이지만 프릭션이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조금 다른 종류의 프릭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서 다이나믹 프릭션이라고 해요. 자, 이 다이나믹 프릭션이 요 슬로프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 Physics 컨셉 리뷰의 펠릭스 백입니다. 자, 오늘은 A3라는 새로운 챕터로 들어갈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work, power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서 이제 energy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circular motion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quantity of circular motion, circular motion에는 우리가 circular motion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physical quantity들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뭐 angular distance, 그 다음에 angular velocity, linear velocity, angular acceleration, period, frequency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ccele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force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centripetal force,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그다음에 example of circular motion, 우리가 우주에서 원운동을 시키는 것, 지구에서 가로로 이렇게 평평하게, 지표 표면에 대해서 평평하게 이렇게 원운동을 시키는 것, 세로로 원운동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심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어디로 작용하는지, 얼마만큼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쭉 같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지난 시간 강의 돌아보고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더 넣으려다가 조금 뺐거든요. 강의를 두 개로 쪼개기 위해서. 첫 번째는 work, 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ower. 파워는 일률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work, 뭐 일하러 간다, 일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파워가 넘치네 쟤는, 뭐 파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물리에서는 과연 work랑 파워가 무슨 뜻을 무슨 피지컬 퀀티티를 의미하는지,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work부터 먼저 보죠. 우리가 어떤 물체, 질량이 m이라고 하는 이 물체를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이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 뭔가를 해줬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여기서 저기로 움직였을 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피지컬 퀀티티가 필요하다. 이거를 work라고 부르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렇게 밀어주려면은 힘을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힘이 들어가고, 여기서 저기까지 했으니까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길이에 해당하는 게 distance라서 distance를 곱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표시해놨죠. 첫 번째 displacement가 아니라 distance예요. 그래서 얘는 갔다가 오더라도 displacement라서 0이 아니라 갔다가 오는 이동 거리를 전부 다 생각을 해줘야 되고, along the force, 힘의 방향으로의 distance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이쪽으로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 그 distance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 예시를 조금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보면은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른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은 이렇게 하고, 그럼 단위는 어떻게 쓰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force랑 distance를 곱했으니까 Newton times meter라는 단위를 쓸 수 있는데, 요 단위가 이제 조금 길죠. 두 개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쓰냐면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는, 줄이라는 또 과학자 선생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줄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뉴턴의 force로 1m를 움직였으면 1뉴턴미터인데 그거를 1줄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줄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우리가 박스를 3m를 움직였는데 200뉴턴의 force로 움직였다. 얼마만큼의 일이 우리가 해주었느냐? 간단하죠? 3m 움직였다. 200뉴턴의 force를 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force times distance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600이 되겠고, if we push the wall with 300N, 300N의 힘으로 벽을 밀었는데 벽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죠? 여기서 뭐 300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600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죠. 왜? 일이라는 거는 force times distance였죠. distance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벽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distance가 0이라서 300 곱하기 0 해주면은 0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문제는 200 곱하기 3을 해주면 600Nm, 600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0이다. 왜냐하면은 moving distance가 없기 때문에 300N에 0을 곱해줘야 돼서 0이 되게 된다.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이 힘이 아무리 들었어도, 우리가 300N이라는 힘을 엄청 많이 줬어도 벽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해준 일은 없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500N이라는 요 무게를 가지는 박스를 3m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이
우리가 일을 얼마나 해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힘과 distance가 있어야 되죠. distance along the force. 여기서 힘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무슨 힘? 지금 뉴턴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weight가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 거죠. 무슨 힘이죠? 중력이라는 힘이, 무게는 중력이잖아. 그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고 무게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거스르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을 줘야지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하는 힘은 500뉴턴이다 위로. 그 다음에 working distance는 3m 움직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하는 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일 거잖아요. 500뉴턴. 그 다음에 3m 움직인 것도 여기서 위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디스턴스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계산을 그냥 곱해서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force와 distance 둘 다 있다. weight가 gravitational force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vertically,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distance가 생겼기 때문에 F times D 해가지고 500 곱하기 3은 1500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길이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을 묶어서 바로 이렇게 앞에서 당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줄의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줄을 당기고 있잖아. 줄을 당기고 있는데 얘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바닥과 평행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힘은 이쪽으로 주고 있는데 이동 거리는 디스턴스는 이쪽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준 힘의 방향에서 이동 거리랑 같은 방향의 힘만 얘한테 일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의 힘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맨 처음 시간부터 배웠었죠? 벡터 컴포넌트 할 때처럼 F라는 벡터를 D 방향으로 쪼개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F 코사인 세타 만큼의 힘으로 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고 거기에 D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타임스 D가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FD 코사인 세타를 씁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왜 들어갔죠? 얘가 만약에 물체랑 평행하게 이렇게 당긴다면은 세타가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그냥 FD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어디냐? 요 FD잖아. 그죠? 그래서 제너럴하게는 일반적으로는 FD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은 틀릴 일이 없는 거죠. 만약에 FD라고 썼다고 하면은 얘는 그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은 세타 값이 90도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아니지,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나는 힘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B Physics 컨셉 리뷰의 펠릭스 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B로 들어갑니다. 챕터 B에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더 매크로스코픽한 큰 물체들, 예를 들어 뭐 볼, 박스, 아니면 뭐 베이스,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뭐 힘을 받고 일을 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얘네가 속도가 빨라지면 심지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챕터 A에서 했다면 챕터 B에서부터는 이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다루긴 하는데 조금 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서 얘네가 분자 단위, 원자 단위로 들어갔을 때 얘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키네틱 시어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구성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할 거 먼저 살펴보죠. 이번 시간에는 키네틱 시어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키네틱 시어리라고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얘가 뭐냐면은 solid, liquid, 그 다음에 gas라는 스테이트들이 어떤 상태를 가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temperature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temperature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루겠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봤을 때 temperature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라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지만 얘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internal 에너지라는 거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internal 에너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스페이스타임 인터벌이랑 스페이스타임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들 배웠었죠. 스페이스타임 인터벌이라는 거는 원래는 클래시컬 피직스, 원래라는 거는 클래시컬 피직스에서는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뭐 내가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심지어 이동하면서 봐도 얘가 1m라는 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걸 invariant 하다고 했는데 광속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relative physics를 적용해야 되고, 이때는 내가 움직이면서 1m라는 애를 보면 1m가 아니라 2m로, 아니지, 1m가 아니라 0.5m로 보이고 이렇게 길이 단축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nvariant 하지가 않다, 더 이상 길이가.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time dilation,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invariant한 퀄리티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스페이스-타임 인터벌이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냈고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관찰하더라도 스페이스-타임 인터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얘는 invariant하다. 그리고 얘를 표시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이걸 스페이스-타임 다이어그램이라고 했고, 스페이스-타임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simultaneous가 어떻게 깨지는지, 타임 딜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랭스 컨트랙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인슈타인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매기했던 세 가지 이상한 결론들이 스페이스타임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할 거 kinetic theory, temperature, internal energy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할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kinetic theory of matter에서 solid에 관해서 먼저 해볼게요. solid는 주변에 이런 딱딱한 것들을 전부 다 solid라고 하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solid라고 하면 regular pattern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얘네가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모로 붙어 있든지, 이렇게 아니면 세모 이렇게 붙어 있든지, 나의 위치와 제의 위치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레귤러 패턴을 이루어야 돼요. 심지어는 뭐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위치가, 나의 위치와 너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요 성질이 솔리드의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솔리드는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attractive forces are large enough to keep particles in their position. 내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너의 위치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attractive force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solid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particle은 서로 충분히 가까워요. 왜? 힘을 서로 작용하려면 충분히 가까워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olid에서 particle들은 굉장히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움직일 때는 vibration, 내 위치는 가만히 있고 너의 위치도 가만히 있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만 한다. 멀리 움직이지 못한다. 요게 솔리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귤러 패턴, 각자 정해진 위치에 존재를 하고 어떤 격자 구조를 이루면서 그걸 유지할 만큼의 attractive force가 서로 작용을 하고, 그 attractive force가 서로 작용을 할 만큼 서로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멈춰있진 않더라도 움직이지는 못하고 진동만 한다. 이것이 솔리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상태는
리퀴드겠죠? 리퀴드는 패턴이 없어요. 얘는 내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너의 위치는 내 위치와 비교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me particle은 하지만 이제 요 세 번째 거부터 먼저 볼게요. 하지만 파티클들이 여전히 서로 가까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막 가만히 놔뒀을 때 서로 막 쫙 펼쳐지고 이러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유지하는 그 정도. 우리 물 같은 거 테이블에 떨어뜨리면 그래도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티클들이 서로 close together 여전히 어느 정도 이제 가까이 있기는 한다. 그리고 limited random movement is possible.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은 하다. 서로 위치도 바꾸고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솔리드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some particle have enough energy. 어떤 랜덤 무브먼트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some particle들은 enough energy to overcome attractive force. 요 attractive force가 있으니까 서로 뭉쳐 있을 거잖아요. 그죠? 서로 still close together 한데 얘네가 움직이다가 특정한 애들은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증발이에요. 이제 다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가 물을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물이 가만히 이렇게 맺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와보면 얘가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게 바로 원래는 노 패턴이고 파티클들이 서로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뭉쳐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한 명씩 이렇게 떠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액체가 가지는 성질이다. 패턴이 없고 한 명씩 이 attractive force를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되게 가까이서 붙어 있다. 그 다음에 limited random movement가 가능하다. 서로 위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가능은 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물체의 상태는 가스죠. 가스는 아예 패턴이 없어요. 얘는 그냥 완전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force between particle이 서로 negligible해요. 그러니까 서로 거의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여기 particles are much further apart.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독립적이고 완전 자유로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파티클은 랜덤 다이렉션으로 랜덤 무브먼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이게 가스의 특징입니다. No pattern, 패턴이 없고 랜덤 무브먼트, 랜덤 다이렉션으로 하는데 서로 영향은 거의 주고받지 않고 각자 움직인다. 그리고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뭐 부딪히기야 가끔 부딪히긴 하겠죠.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스에 대해서 볼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솔리드는 서로 딱 붙어 있는 느낌. 그래서 서로 위치가 고정돼 있고 서로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진동만 할 수 있고 액체는 그게 조금 느슨한데 이제 그래도 서로 붙어 있기는 하다. 그래도 그런데 가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애들은 있다. 가스는 아예 패턴이 없고 완전 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받지 못하고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그래서 랜덤 무브먼트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네틱 시어리에서 다루는 솔리드, 리퀴드, 가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덴시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덴시티라는 거는 데피니션이 되게 간단해요. 매스를 볼륨으로 나눈 거예요. 뭐 다른 덴시티들을 나중에 다루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덴시티의 가장 큰 성질은 뭐냐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 Physics 컨셉 리뷰의 펠릭스 백입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스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했죠. 이번 시간은 챕터 B3의 두 번째 파트, 가스 법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라는 거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아이디얼 가스는 어떤 이상화된 가스인데 얘네는 서로 인터랙션 하지도 않고 평소에는 충돌할 때만 인터랙션 하는데 이 충돌이 perfect elastic collision이고 그 다음에 입자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얘네는 perfect sphere고 서로 구분할 수 없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 가스를 아이디얼 가스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가 온도가 내려간다고 서로 뭉치지도 않고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충돌하는
그 퍼펙트 콜리전만 있고 뭐 점성 같은 것도 없고 뭐 요런 거죠. 그리고 볼륨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아이디얼 가스에서 이 볼륨은 우리가 어떤 가스를 풀어 놓았을 때 컨테이너를 꽉 채우죠. 그래서 가스의 볼륨은 컨테이너의 크기와 같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크기를 만약에 바꿔주게 되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템퍼러처는 어떻죠? 계속 했었던 것처럼 템퍼러처라는 거는 average kinetic energy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몰리큘의 average kinetic energy를 템퍼러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었죠. 2분의 3 kB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고 만약에 total kinetic energy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total number of particle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nkBT가 됐다. 이렇게 템퍼러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했었고 pressure는 어때요? pressure라는 거는 힘과 면적을 가지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가스는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눌러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그 가스의 컨테이너의 벽에 몰리큘이 와서 부딪히면 반대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서 이 벽을 밀게 되죠. 그래서 그 힘과 면적이 있기 때문에 프레셔를 정의할 수 있었다. 이 프레셔는 우리가 컨테이너에 어떤 추를 놔뒀다고 하면 얘는 아래쪽으로만 중력 방향으로만 프레셔를 작용하겠지만 가스 같은 건 랜덤 모션을 하기 때문에 전체 컨테이너에 프레셔를 작용을 한다. 몰 같은 경우는 단위였죠. 개수를 세는 단위. 그래서 카본 12를 12g 모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원몰이라고 하고 그때 몇 겐지로 나타내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걸 아보가드로 컨스탄트라고 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좀 어떤 계산들을 쉽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씩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적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걸 그냥 원몰이라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법칙 3개를 배울 거예요. 보일스 로, 프레셔 로, 프레셔 로는 게이르 샤프스 로라고도 하는데 프레셔 로, 그 다음에 샤를스 로 이렇게 3개를 배우고 얘네를 컴바인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번 시간에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일스 로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보일스 로는 말로 서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For a fixed amount of gas at constant temperature, P는 V분의 1에 비례한다. 즉, P는 V에 반비례한다. P가 V에 반비례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P가 올라가면 V가 내려가고 P가 내려가면 V가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constant temperature라고 했어요. 어떤 실린더를 생각해보죠. 실린더의 온도가 일정하고 우리가 볼륨을 컨트롤해 줄 수 있겠죠. 실린더면 얘를 누르면 볼륨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얘를 당기면 볼륨이 늘어나겠죠. 미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볼륨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압력이 점점 더 커져서 누르기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볼륨이 줄어들면 프레셔가 높아지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당기면 어떻게 되죠? 당기면 볼륨이 늘어나죠. 그러면 프레셔가 줄어드니까 대기압보다 프레셔가 안쪽이 줄어드니까 더더더 당기면 어떻게 됐어요? 더더더 진공에 가까워지겠죠. 진공이라는 거는 몰리큘이 없는 상태니까 프레셔가 0인 거겠죠. 그래서 프레셔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볼륨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프레셔가 볼륨이 늘어나면 프레셔가 낮아진다.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린더에다가 이번에는 약간 작은 바늘 구멍을 넣어서 안에 공기를 물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그 몰리큘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프레셔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슥 밀리겠죠. 그 말은 요 안의 볼륨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레셔가 늘어나면 볼륨도 줄어든다. 반대로 공기를 좀 빼내면 압력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풍선 생각해봐요. 풍선에 공기를 빼면은 압력이 줄어들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볼륨이 줄어들고 쭈글쭈글해지고 약간 요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프레셔가 낮아지면은 볼륨이 커진다. 요거를 보일스 로라고 얘기하고 반비례한다는 걸 이렇게 적어 놓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P 양변에 V를 곱해주면 PV가 되죠.
그럼 PV는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데 1에 비례한다는 거는 어떤 상수랑 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PV를 곱하면은 컨스탄트가 된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이건 또 다르게 쓰면은 어떤 한 지점에서 포인트 1에서의 PV랑 요거 두 개 곱한 값, 포인트 2에서의 PV가 곱한 값이 똑같다. 언제? 컨스탄트 템퍼러처일 때.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은, 자,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지금 여러 개를 그렸는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X축 V, Y축 P죠.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 선이 지금 at constant temperature인 거예요. constant temperature 선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PV가 constant, 다시 말해서 P는 V랑 반비례 관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P1 V1 equal P2 V2라는 거는 이 지점에서, 여기를 포인트 1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포인트 2라고 했을 때, 포인트 1에서 계산한 요 P1 V1,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 V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한 P2 V2, 이 곱이 서로 같다. 뭐 그래프 따지면 요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선생님이 왜 여러 개를 그려놨냐면은 이 흰 선 하나가 컨스탄트 템퍼러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어떻게 써요? 온도가 다르다. 얘랑 얘랑도 온도가 다르다. 그런데 얘가 점점 위로 갈수록 템퍼러처가 높아진다. 왜 그렇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죠. V가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프레셔가, V가 일정하다는 말은 컨테이너의 크기가 일정한 거죠. 거기에 프레셔가 지금 다 다르죠. 온도가 다른 거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놔둬놓고 불을 지피면 얘가 온도가 올라갈 때 프레셔가 더 커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프레셔랑 T는 비례관계일 거잖아. 그래서 프레셔가 커지면 increasing T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이 내용이 사실 뒤에서 또 다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 전체 다 한번 쭉 훑어보면은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번에 있는 애가 뭐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바뀔 수도 있고, 압력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가스를 어떻게 힘을 준다든가 일을 해준다든가 해서 가스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데, 가스의 피지컬 퀀티티들이 그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여기는 세 가지만 표시를 했어요.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서 이렇게 배울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거, 첫 번째가 아이소바릭이에요. 바릭이라는 거는 프레셔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이소바릭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면은 지금 프레셔가 계속 같죠? 그래서 아이소바릭이라고 그러고, V는 어때요? V 계속 바뀌죠? T는 어때요? T도 계속 바뀌죠? 아이소바릭에서는 프레셔만 같고 볼륨이랑 템퍼러처가 계속 바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여기서 여기로 움직일 때 뭐가 똑같아요? V 값이 지금 똑같죠? 그럼 얘는 볼륨이 똑같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은 템퍼러처 달라지죠? 그리고 프레셔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볼륨이 같기 때문에 아이소라는 게 같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접두사가. 그래서 아이소 볼유메트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 피직스 컨셉 리뷰의 펠릭스 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B1의 컨셉 프로블럼을 풀어볼 건데요. B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B2, B3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B에 해당하는 컨셉 프로블럼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챕터 B1에서 우리가 뭘 배웠나요? 키네틱 시어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물질이 뭐 solid, liquid, 그 다음에 가스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 temperature, internal energy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thermal energy transfer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에 대해서 배웠고, 뭐 brightness 같은 개념들도 같이 배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eat에서는 우리가 열을 물체의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었고 페이스 체인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페이스 체인지 될 때는 템퍼러처가 변하지 않고 어떤 레이턴트 힛만 이제 그 넣어주는 힛 에너지가 전부 다 페이스 체인지에만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요 시간에 챕터 B1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 개념들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State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l energy and temperature. internal 에너지와 temperature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다르죠? temperature는 일단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 뭐였어요? temperature라는 거는 average kinetic energy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internal 에너지는 뭘 얘기한다? 어떤 total kinetic energy and potential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고, 템퍼러처는 어떤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다. 그걸 대표적으로 뽑아낸 그런 값이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Temperature related to the average kinetic energy of particles. 템퍼러처는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 값이고, 반면에 internal 에너지는 total kinetic 에너지와 potential 에너지를 다 합한 그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Explain why a gas exerts pressure on the walls of its container. 왜 pressure라는 게 있는데 어떤 벽에 요 박스에 공기를 담아놨으면 여기 박스에 왜 pressure가 작용하느냐. 요거 왜 이렇죠? 왜냐하면은 공기 분자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막 움직이다가 벽을 때리면 벽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 힘이 면적에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프레셔로 나타낸다. 그래서 gas particle collides with the walls, changing momentum and exerting force. 이렇게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가스 파티클들이 프레셔를 exert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state one difference between conduction and convection. conduction이랑 convection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이 뭐였어요? conduction은 물질이 서로 이제 섞이지 않으면서 열 전달을 하는 그런 현상이고, 컨벡션은 실제로 물질이 위치를 이동하면서 섞이면서 열 전달을 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Conduction transports energy through particle collision without bulk motion. without bulk motion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while convection involves bulk motion of the fluid. 액체랑 기체에서 어떤 bulk motion이 있으면서 얘네가 자리를 바꾸면서 열 교환이 일어나는 걸 컨벡션이라고 하고, 컨덕션은 어떤 벌크 모션이었고 얘네의 충돌로 에너지만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 걸 얘기를 한다. 4번 State what is meant by a black body. black body는 뭐였죠? 여기에서부터 배우면서 계속 쓰는 개념이었는데, black body라는 거는 어떤 perfect absorber이면서 perfect emitter인 거. 주어주는 얘가 받은 모든 라디에이션을 전부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에 따라서 어떤 라디에이션을 방출하는 그런 가상의 물질을 블랙바디라고 한다. 즉 얘가 리플렉션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an idealized object, 이상화된 어떤 가상의 오브젝트인데 absorbs all incident radiation, 모든 incident radiation을 다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perfect emitter로 작동을 하는 그런 가상의 물질을 블랙바디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 St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average kinetic energy of gas particle.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봐라. 요거는 temperature가 average kinetic energy를 어떤 대표하는 값이고, 우리 이걸 이제 매개해주는 식도 배웠어요. 그죠? E는 2분 이상 KBT라는 식을 요 챕터에서는 안 배웠지만 그 이후 챕터에서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verage kinetic energy가 proportional to absolute temperature에 비례한다.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부터는 문제를 조금씩 계산을 조금씩 해볼 텐데요. block of mass 2kg has specific heat capacity 900Joule per kg Kelvin이라는 specific heat capacity, 이 물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heat capacity 1kg당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2kg짜리가 calculate the energy required to rise its temperature by 15K. 15Kelvin만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해봐라. 어떻게 계산하죠? 무슨 공식을 사용하면 될까요? Q는 CMT. 요 공식을 T 대문자 T로 쓸게요. 요 공식을 쓰면 되겠다. C 값 주어졌죠? 900 Joule per kilogram Kelvin. 그 다음에 mass 2kg이라고 했어요. 2kg. 그 다음에 15Kelvin 올라간다며요.
그러면 단위 없어지고 줄만 남고 계산은 900 곱하기 2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그래서 27,000줄이 나오게 된다. 27,000줄 적어도 되고 27kJ 적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되겠고 둘 다 같은 답이니까 틀린 답이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 7번 0.5kg의 샘플 오브 워터 물이 있다. 얘의 스페시픽 히 캐패시티가 4200줄 per kg 켈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얘가 8.4kJ로 가열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갔을 거잖아, 그죠? 에너지를 주어가지고 에너지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건데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느냐? 요거는 또 뭘로 계산한다? Q는 CMT 이걸로 계산하는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델타 T니까 CM over Q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Q는 8.4kJ. 그 다음에 C가 지금 4200 줄 per kg 켈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매스가 0.5kg이네요. 그럼 이걸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줄 단위를 킬로줄을 줄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8,400줄이라고 적어주고 계산기를 두드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8,400에 0.5, 4,200 곱한 걸 나눠주면은 4켈빈이 나오게 된다. 4도씨 올린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0와트 히터가 있다. 이거를 5분 동안 썼대요.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와트라는 거는 파워의 단위죠. 파워는 사용한 에너지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트랜스퍼드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PT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200와트 곱하기 5분인데 5분 여기에 5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 적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와트라는 거는 줄 per second이기 때문에 단위가 세컨드 단위로 미닛을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5 곱하기 60까지 해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답은 6만 줄, 60kJ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은 metal rod conducts thermal energy at a later 40W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준다. How much energy is transferred in 2.5mm. 이거 방금 거랑 똑같은 문제죠? P는 E over T인데 E는 PT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40W 그 다음에 2.5 미닛이라고 했으니까 60을 곱해서 세컨드로 바꿔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계산했을 때 6,000줄이 나오게 된다. 6kJ라고 적어도 마찬가지로 답이 되겠다. 10번 A student applies 300줄 of energy를 얼음을 녹이는데 썼대요. 0도씨 얼음을 녹이는데 state whether the temperature changes and explain. 템퍼러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왜 안 변하죠? 300줄이나 에너지를 넣어줬는데 왜냐하면 넣어준 300줄의 에너지는 모두 얼음을 녹이는데 다시 말해서 얼음의 페이지를 워터로 바꾸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템퍼러처가 올라가진 않는다. 얘의 average random kinetic 에너지가 올라가진 않고 모든 에너지가 used for phase change에 사용되기 때문에 latent heat로 그래서 increasing temperature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1번 0.2kg 알루미늄 블록이 있다. 얘의 specific heat capacity 주어졌죠. 그 다음에 cooled by 25 켈빈으로 이렇게 식었대요. calculate the energy transferred. 25 켈빈 식었다. 그러면은 이때도 똑같이 또 Q equal CMT 해주면 되겠죠.